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후반전을 향해 달려가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나서 늘 외로움을 느끼면서 컸어요.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항상 부러웠죠. 친구들은 잘 놀다가도 싸움이 나면 각자 자기 형제자매 편을 들고 나서는데 전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헤어질 땐 자기들끼리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손잡고 돌아갈 언니도 동생도 없어서 늘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엄마, 나는 왜 동생이 없어? 뭐? 동생? 나도 동생 낳아줘. 다른 애들은 다 동생 있는데 나만 동생 없잖아. 엄마는 몸이 아파서 이제 동생 못 낳아. 그럼 어떡해. 나도 동생 갖고 싶은데. 그럼 고아원에서 한 명 데려와. 응? 뭐? 동생이 있으면 뭐 좋은 줄 알아? 그럼 좋지. 나도 동생이랑 같이 놀고 같이 손잡고 다니고 싶어. 동생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동생 생기면 네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우리 딸 하나만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잘 키우고 싶어. 엄마는 저와 달리 아래로 동생이 6이나 있어서 동생들 때문에 힘든 적이 많았대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 항상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꿈만 꾸고 살았는데요. 남편을 만나고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저한테도 동생이 하나 생긴 거죠. 그건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에 격리사원으로 취직했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도 10살이나 어린 늦둥이 남동생이요. 넌 나한테 시집 오는 순간 고생길 훤히 열리는 거야. 어떡할래? 어떡하긴 뭘 어떡해. 좋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시집 온 그날로 당장 15 먹은 시커먼 사내 녀석 하나 키워야 하는데 네가 할 수 있겠어? 왜 못해?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동생을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 친동생처럼 잘해줄 거야. 시부모님들은 두 분 다 남편 나이 15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주변에 돌봐줄 어른도 일가 친척도 하나 없던 남편은 5살짜리 어린 동생을 혼자 떠맡아 이때껏 아들처럼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보육원에 보내라는 말도 많았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동생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키워낸 금쪽 같은 남동생이 지금 중학생 금쪽이가 돼서 남편의 속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부모 없이 자란 아이라 남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나름대로 엄하게 키웠는데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온 건지 내가 잘못 키운 건지 아이가 점점 엇나가기만 해서 걱정이야. 공부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저 고등학교 무사히 졸업하고 사람 구실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걱정 마. 도련님도 철이 좀 들면 좋아질 거야. 사춘기 때는 누구나 다 그렇잖아. 사실 친정엄마는 이 결혼을 무척 반대하셨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고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요.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학생 남자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자리에 누가 선뜻 딸을 보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때라 엄마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전 시동생을 키워야 한다는 악조건도 마다하지 않고 사랑 하나만 믿고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동생과 함께 조금은 불편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춘기에 접어든 시동생과 한 집에 사는 건 정말 만만히 볼 일이 아니더군요. 게다가 시동생과 저는 나이차가 7살밖에 나질 않아서 시동생이 제 말을 더 우습게 알았던 것 같아요. 도련님, 일어나세요. 이러다 학교 늦겠어요. 아이, 짜증나. 남이 학교를 늦든 말든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야. 아줌마라니, 우리 도련님 말버릇이 왜 이 모양이실까? 얼른 일어나요. 도시락도 다 싸놨어.
아,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엄마 행세야? 누가 이딴 거 해달래? 그러지 말고 얼른 일어나요. 학교는 가야지. 아줌마, 뭔 참견이세요? 네? 아이씨, 지가 무슨 엄만 줄 아나. 그 당시 남편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공장에서 야간 작업까지 자원해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했던 터라 시동생을 키우는 건 오로지 제 몫이었는데요. 고맙단 말은커녕 형수님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들었지만 전 매일같이 정성껏 시동생이 도시락을 싸고 교복을 깨끗이 빨아입혀 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요, 제가 들인 정성과 노력이 무색하게 시동생은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고 점점 더 엇나가기만 했어요. 흡연이나 무단결석 같은 교치 기반으로 학교에 불려간 건 셀 수 없이 많았고요. 같은 반 친구를 두들겨 패서 친정엄마가 해주셨던 쌈짓돈마저 합의금으로 모조리 날리기도 했죠. 그러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도련님은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일진무리에서 놀던 한 여학생과 깊은 사이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학교를 관두고 결혼을 하겠다고 생떼를 쓰는 시동생 때문에 남편은 폭발하고 말았죠. 네 나이 겨우 17이야. 근데 뭐? 결혼을 해?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너 한 몸 책임도 못 지는 놈이 무슨 결혼이야? 아, 좀! 나 무조건 결혼할 거라고! 이 녀석아, 생각을 해봐. 결혼해서 당장 어디서 살 거야? 그리고 돈은 어쩔 건데? 뭘 해서 먹고 살겠다고 갑자기 결혼이야? 아무 대책도 없이. 엄마 아빠 유산 받은 거 그거 있잖아. 내 목 내놔. 뭐? 우리가 부모님 유산이 어딨어?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땐 내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제 클 만큼 컸고 나도 알 건 다 알아. 엄마 아빠 유산 형 혼자 꿀꺽한 거 아니야? 부모님이 무슨 재산이 있다고 유산까지 남기니? 지금 이 전셋집 이게 다야. 어린 너를 들쳐업고 공장 다니면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서 키워놨더니 형한테 할 소리가 겨우 그것뿐이야? 유산을 나 혼자 꿀꺽했다고? 너 이날 이때껏 먹고 자고 쓴 돈은 다 무슨 돈이야? 그럼 형은 무슨 돈으로 결혼한 거야? 엄마 아빠 유산 혼자 독차지하고 지는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나는 결혼을 못하게 해? 두 형제가 점점 감정이 격해지길래 제가 얼른 나서서 말렸죠. 이러다 정말 형제간에 뭔 사달이 날 것 같더라고요. 둘 다 진정 좀 해요. 도련님,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둘러요? 결혼하고 싶으면 20살 넘어서 성인 된 다음에 해야죠. 아이씨, 그럼 어떡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데. 뭐? 임신? 너 이놈 진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서 여자의 임신이나 시키고 돌아다녀, 어? 상대방 여자가 임신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남편과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잊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데 어쩌겠어요. 저희 부부는 할 수 없이 철없는 시동생을 결혼시켰죠. 그 당시 남편은 다니던 공장 사장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다행히도 사업이 크게 성공하는 바람에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전셋집을 마련하고 서방님 부부를 분가시켰죠. 근데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알콩달콩 잘 살던 서방님 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싸울 때마다 제가 나서서 뒷수습을 해야 했다는 거였죠. 이게 왜 난장판이야. 동서, 서방님이랑 또 싸운 거야? 좀 참지. 애는 나한테만 맡겨놓고 지는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들어와서 뻗잖아요. 내가 그 꼴을 어떻게 참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살림을 다 때려부수면 어떡해. 아기 엄마가. 그놈의 아기 엄마 소리 좀 집어치워요, 형님. 나 너무 지겨워.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숨막혀요. 저 나갈래요.
동서가 난장판 속에서 자기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하니까 덜컥 겁이 나더군요. 이렇게 아주 나가버리면 갓난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된 말로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손자들 버리고 집 나가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던데 제가 딱 그 짝이었죠. 동서가 폭발해서 가출하기 전에 숨통을 좀 터줘야 했어요. 동서, 그러지 말고 이 돈 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좋은 카페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와. 여기는 내가 수습하고 있을게. 진짜 그래도 돼요? 그래. 여자들 애 낳으면 원래 산후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동서만 그런 거 아니야. 예쁜 아기 생각해서 잘 이겨내야지. 안 그래? 알겠어요, 형님. 그럼 저 바람 쐬고 올게요. 형님이 수고 좀 해줘요. 돈까지 쥐어주니까 동서가 겨우 기분을 풀고 외출하더군요. 그 사이 전 난장판이 된 집을 치우고 아기를 씻기고 먹이고 술에 취해 쓰러져 자는 서방님 술국까지 끓였습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부부싸움을 말려놓아도 며칠 후에 또 싸우고 동서는 집을 나가고 서방님은 조카를 제게 맡기고 동서를 찾으러 다니는 일이 반복됐어요. 둘이서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일주일도 넘게 아이를 저한테 맡겨놓고 연락 한 통 없던 적도 부지기수였죠. 그래도 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까 싶어서 뭐라도 하나 더 도와주려고 애를 썼고 결국 조카는 7살 넘어서까지 거의 제 손에 크다시피 했어요. 조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저희 부부에겐 2살, 3살 연년생 남매가 있었는데요. 고만고만한 아가들 셋을 한꺼번에 돌보자니 저 혼자선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파출부 아주머니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어렵게 조카와 제 아이들을 키워냈죠. 그래도 조카가 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서방님도 정신을 차렸는지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열심히만 하면 새 식구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제야 서방님네도 오순도순 잘 살겠구나 싶어 한시름 놓았는데 불행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의 택배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고 만 겁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이 하필이면 3억 원이 넘는 외제차였던 게 문제였어요. 서방님은 울면서 남편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기댈 곳은 당연히 남편밖에 없었죠. 형, 나 이제 어떡해. 나 살려줄 사람은 형밖에 없어. 나 좀 살려줘, 형.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큰 사고를 낸 거야? 택배 일은 시간이 돈이잖아. 하나라도 더 배달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신호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그만. 이제 마음 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형, 난 뭘 해도 안 되는 놈인가 봐. 아들이다 생각하고 뒷바라지에서 키운 시동생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서방님, 그런 말씀 말아요. 아무도 안 다친 게 어디야.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합의금이 얼마라는 거야? 3억. 뭐? 3억? 그 차가 하필이면 국내에 몇 대 있지도 않은 슈퍼카라 수리도 여기서 못하고 외국으로 보내야 한대. 게다가 100% 내 잘못이고. 그래도 그 차주분이 내 형편 많이 봐주셔서 딱 수리비만 받고 합의해주는 거야. 어떡해요. 나 살려줄 수 있어? 시동생이 한바탕 눈물을 쏟고 돌아간 뒤에 남편과 저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3억이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뭘 고민해요. 일단 구속되는 건 막아야지. 동서도 이제 겨우 마음 잡았는데 서방님 잘못되는 건 막아야 돼요.
사업 확장하려고 따로 빼둔 예비비가 있긴 한데 당신이랑 애들한테 미안해서 말이야. 나도 동생 말고 내 마누라 내 새끼들 먼저 챙기고 싶은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걸 생각하니 승수 저놈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지. 하나뿐인 동생 모른 척하는 그런 남자였으면 내가 당신 사랑하지도 않았지. 서방님네 놔두고 우리끼리만 잘 산다고 그게 행복이겠어요? 기댈 언덕도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고마워 여보. 나 진짜 저복 하나는 타고난 놈이다. 나도 그 3억 안 아까운 거 아니야. 피눈물 나게 아까워요. 그 돈이면 우리 애들이랑 더 안락하고 평탄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잖아. 그치만 말이에요. 서방님 중3 때부터 내가 키웠으니까 나도 엄마나 다름없어요. 조카 딸도 내가 다 키워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눈치 보지 말고 얼른 서방님 사고 수습해줘요. 우리한테 그렇게 해줄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나는. 그렇게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겨우겨우 서방님이 친 사고를 수습할 수 있었죠. 시동생 부부는 이번 일로 깨달은 점이 많은 것 같았어요. 두 부부가 나란히 저희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굳게 다짐도 하더군요. 형님, 병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아니었으면 저 진짜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 돈 3억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을게요. 그래, 네가 이렇게 정신 차린 것만으로도 형은 기쁘다. 돈은 형편 되는 대로 갚아주면야 좋겠지만 일단은 열심히 일해서 재수 씨랑 서아부터 잘 챙겨. 동서도 이번 일로 마음고생 많았지. 잘 해결돼서 진짜 다행이야. 한시름 났다. 크게 액땜했다 생각해. 앞으로 좋은 일 많을 거야? 네, 너무 고마워요, 형님. 앞으로는 아주버님이랑 형님을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잘 모실게요. 부모님은 무슨. 우리한테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난 둘이 싸우지 않고 힘 합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는 생명을 나눠준 분들이잖아요. 두 분은 저희한테 두 번째 목숨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부모님 맞죠? 형님이랑 아주버님 안 계셨으면 진짜 저희 세 가족 벌써 나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서방님이랑 서아랑 잘 살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던 서방님네 집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재미삼아 조금씩 한다던 주식이 수익을 내는 건지 슬슬 재산도 불어나는 모양이더라고요. 큰 집으로 이사도 하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대요. 그러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은 물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근데요, 잘 되기 시작한 서방님네와는 반대로 저희 집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남편의 화장품 사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었죠. 물건은 팔리지 않고 창고에 재고는 쌓여가고 협력업체에 잔금치를 돈은 부족했죠. 어떻게든 부도만은 막기 위해서 남편은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는데 다들 어려운 시기라 그런지 쉽지 않더군요.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전 힘들어하는 남편을 돕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동생네를 찾아갔습니다. 시동생네는 얼마 전에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빌라로 또 이사를 했더라고요. 나야 동서 잘 지냈지? 잠깐 들어가도 될까? 형님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연락이 돼야 연락을 하고 오지. 하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걱정이 돼서. 형님 행색 보니까
우리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소식 들었어요. 아주버님 공장 부도나게 생겼다면서요? 동서도 알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혹시 여윳돈 있으면 다만 몇 천이라도 좀 융통해 줄 수 없을까? 그 얘기라면 아주버님이랑 우리 서아빠랑 다 끝낸 것 같던데. 저희도 겁만 이렇게 번지르르 하지. 다 투자금으로 묶인 돈이라서 지금 당장 내어드릴 현금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좀 안 될까? 우리가 워낙 급해서.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을 거야. 그럼 빌린 돈은 금방 다시 갚아줄게. 그러게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지. 사업한다는 양반들이 어떻게 여유자금 하나 없이 사업을 해요? 그거야. 서방님 사고 수습하느라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는 바람에. 이거 보세요, 형님. 그 사고가 몇 년 전 얘긴데 아직도 그 생색을 내요? 게다가 그 돈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돈 돌려받은 거지. 형님네가 우리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선의 돈을 돌려받았다니. 그거 우리 애들 아빠가 예비비로 몇 년을 어렵게 모아뒀던 돈이야. 예비비 좋아하시네. 동생 어리다고 부모님 유산을 혼자 꿀꺽 차지했잖아요. 우리가 모를 줄 아세요? 암튼 우린 그때 그 돈 3억 못 받은 유산 돌려받은 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 얘긴 그만하세요. 부모님 유산이 얼마라고 3억을 유산 대신 받아.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 우리 살던 아파트 전세금 뿐이었어. 그동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매일 전세금 타령이에요? 부모님들 돌아가신 게 몇 년 전인데 그렇게 경제관념 없어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동안 서방님 키워준 돈은 생각 안 해? 결혼시켜주고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생활비까지 몇 년을 꼬박꼬박 보내줬잖아. 이제 와서 생색내시는 거예요? 동생 키워주는 거야 당연하지. 키워준 값이라도 받으시게요? 암튼 저희는 도와드릴 여유도 의무도 없어요. 지금 저희 공항에 가봐야 하는데. 형님, 안 가세요? 공항? 공항은 왜? 우리 딸 유학 보낼 학교 좀 미리 알아보려고. 지금 미국 들어가요. 그러게 미리 연락을 좀 하고 오시라니까. 서아, 준비됐어? 우리 지금 나가봐야 돼. 방에서 조카딸 서아가 나오는데 8살 먹도록 키워준 절 몇 년 만에 보고도 인사 한마디가 없더군요. 뭐야? 큰엄마? 웬일이래? 지금 바쁜데?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형님? 저흰 비행기 시간 때문에 지금 나가야 한다니까요.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동서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친정엄마 말씀이 뼈저리게 와닿더군요. 제 마음도 이럴진데 피를 나눈 친동생에게 도움을 거절당한 남편의 속은 어떨까 싶어 제가 당한 일은 말도 못 꺼냈어요. 그 이후에 남편은 시동생네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더군요. 의절했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요. 자기는 지금부터 동생은 없다고요. 그렇게 남편의 공장은 최종 부도 처리가 되고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저희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빚을 갚고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빈털터리가 된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아직 남아있더군요. 그건 바로 제 2 아이였어요. 우리 아이들은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항상 밝은 얼굴로 생활했고 제 엄마 아빠가 힘들까봐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생활비까지 보태주더군요. 아이들이 바르고 착하게 커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며 남편과 저는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자리를 구하게 됐는데요. 운 좋게도 서울에서 손에 꼽히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서빙하는 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정식 식당이라 그런지 주로 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자리가 많았는데요. 어느 날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말았어요.
주문을 받기 위해 방문을 열었더니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가족들이 거기 앉아있더군요. 바로 동선의 가족이었죠. 조카딸의 상견례자리인 듯 했어요. 동서도 한눈에 절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형님이란 걸 티내기 싫었던 건지 절 아줌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아줌마 뭐야? 이봐요 아줌마.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요. 얼른 물이나 내오지 않고. 서방님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고 조카 역시 안면몰수하고 절 일하는 아줌마 취급하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물을 조금 흘렸더니 아주 매섭게 몰아세우는 겁니다. 아줌마, 이렇게 물을 흘리면 어떡해요? 여긴 직원 교육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서빙 교육 안 받았어요? 참 괜찮으세요, 어머니? 옷에 튀지 않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세상 조신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인 양 행동하는 조카를 보니 우습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습니다. 엄마 대신 키워준 큰엄마에게 모르는 사람인 척 아줌마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만 챙기면 다인가요? 화가 많이 났지만 남의 상견례장에서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무엇보다 여기는 제 직장이기도 하니까 문제 일으키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넘기려고 했죠. 근데 동서와 조카가 절 모른 척한 그 순간에 조카의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와서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아른 체를 하시는 겁니다. 어머 사모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데 일단 절부터 받으세요. 조카의 예비 시어머니가 제 앞에 큰 절까지 하자 동서가 너무 놀라서 개거품을 물더군요. 저 역시 어리둥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조카의 예비 시어머니는 절 끌어안고 눈물까지 흘리는 겁니다. 사모님,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수원댁이에요. 네? 정말 수원댁 아줌마라고요? 예, 맞아요. 사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사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이날 이때껏 잘 살았답니다. 참, 정남아, 얼른 인사드려. 네 생명의 은인이시다. 수원댁 아주머니가 소개한 사람은 웬 훤칠한 청년이었는데 아마도 아주머니 아들인 듯 했어요. 어머, 이 총각이 그때 그 아기예요? 맞아요. 사모님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결혼한다고 오늘 상견례까지 한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컸네. 어릴 때도 엄마 잘 도와주는 착한 아들이었는데 더 듬직하고 멋있어졌다. 제가 사위 될 사람까지 알고 있는 걸 보더니 동선의 식구들 얼굴이 완전 흑빛으로 변하더군요.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였어요. 아니죠, 사돈어른 사부인. 표정이 왜들 그러세요?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갑자기 서빙하시는 아주머니랑 인사를 하니까 좀 의아해서요. 원래 아시던 분인가 봐요? 아유, 네. 우리 아들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세요.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사실 수원댁 아주머니는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시던 파출부 아주머니셨는데요. 제가 동선의 딸까지 맡아 기르게 되면서 아이 셋을 혼자서 돌보기가 너무 힘에 부쳐서 고용했던 분이었죠. 저희 집에서 5년 넘게 일하시면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셨던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때 사모님이 우리 정남이도 데려와서 같이 돌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얘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젊은 사모님이 인품이 얼마나 훌륭하시던지. 게다가 그때 우리 정남이가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었는데 수술비까지 다 도와주셨다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그때 일자리가 없었던 이 양반 사장님네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취직까지 시켜주셨다고요. 그때 배운 기술로 이날 이때껏 저희 가족 부족함 없이 먹고 살았어요. 이게 다 사모님 은혜죠. 저 별것도 아닌데 괜히 과장해서 말씀하시네요. 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과장이라뇨.
그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은 흔치 않아요. 제가 그동안 사모님께 은혜 갚으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찾았는데 집도 다 이사가 버리시고 전화번호도 바뀌고 공장까지 다른 사람한테 넘기셨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사는 게 힘들어져서 그렇게 됐네요. 남편 사업이 잘못됐거든요. 사모님, 이제 제가 은혜 갚을 차례예요. 전 받은 은혜도 갚을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제일 싫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 금수저. 사모님, 저희가 도움받았던 거 이제는 돌려드릴게요. 저희 그럴 능력 충분하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근데 동선애가 아까부터 수원댁 아주머니 이야기가 듣기 거북한지 연신 헛기침을 해대더군요. 남의 상견례 자리에 와서 뭐야 도대체? 서빙이나 하는 주제에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우리 정남이 어릴 때 살려주신 분이에요. 예의 좀 갖춰서 말씀하세요. 예전에 없이 살면서 남 도움 받은 게 무슨 자랑인가요? 게다가 남의 집 파출부하신 것까지 그렇게 떠버리시니 이건 저희 집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좀 불쾌해요, 사부인? 동서가 금방이라도 한판 붙을 듯이 까칠하게 나오는데 아차 싶더군요. 이러다가 수원댁 아주머니랑 크게 언성이라도 높아지고 결혼을 하네 못하네 말이라도 나오면 제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끝까지 저를 모른 척 연기하는 동선애에게 정중히 사과를 했어요. 오늘 두 집안 모두 경사스러운 자리인데 제가 눈치도 없이 끼어들어서 너무 제 얘기만 했네요. 죄송합니다, 손님. 언짢아하지 마시고 남은 상견례 잘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는데 동서가 따라 나와서는 절 붙들고 구석진 곳으로 가서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우리 서아 상견례 하는 거 알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애 혼삿길 막으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나 이 식당에서 일한 지 벌써 5년도 넘었어. 그럼 우리 방에 들어오기 더 쉬웠겠네. 뭐? 예약자 명단에서 우리 이름 보고 깽판 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은혜를 갚니 어쩌니 금수만도 못하다는 둥. 그 얘기도 다 사부인이랑 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왜? 못 찔리는 거라도 있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적이 있나 보지? 우리가 뭘요? 대체 우리가 뭘 어쨌다고 난리야? 그때 그 합의금 3억? 그깟 걸로 아직도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동서애가 여기서 상견례 하는지 난 정말 몰랐다니까? 동서야말로 어떻게 몇 년 만에 보는 나한테 아줌마라고 할 수가 있어? 그거야. 너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니까 놀라서 그런 거죠. 내가 뭐 나쁜 뜻이 있어서 일부러 모른 척 했겠어요? 말은 바로 해야지. 그거 아니잖아. 식당에서 서빙이나 하는 날 아는 체 했다가 체면이라도 깎일까봐 모른 척 한 거잖아. 뭐 아무튼 우리 사돈네랑 아주 막역한 사이 같은데 쓸데없는 말 전하지 말고 입단속이나 좀 해줘요. 사돈은 우리 전부 해외에서 대학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서방님이랑 동서가 사돈들한테 학력, 경력 다 위조해서 거의 신분 세탁 수준으로 거짓말을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수원댁 아주머니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동서애랑 작당을 해서 아주머니를 속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다 까발려서 조카딸 혼사를 망칠 수도 없고 중간에서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동서, 꼭 그렇게 해야겠어? 서아가 알 거 모를 거 뻔히 다 아는데 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요즘 세상에 학력 경력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 수원댁 아주머니 정말 좋은 분이야. 학력 같은 거 따질 분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도 괜찮아.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게 나아, 동서. 하긴 그쪽도 뭐 파출부 출신이라니까 굳이 우리 쪽 이력을 부풀릴 필요도 없는 건가? 그래도 17에 아이 생겨서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동서와 제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수원댁 아주머니가 서 있더군요. 이제껏 동서와 저의 대화를 모두 들었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어머, 사부인,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듣기 싫습니다. 정말 그쪽 집안 분들은 진실된 사람이 단 하나도 없네요. 게다가 우리 사모님이 손이 동서인 모양인데 모르는 사람인 척 연기를 하진 않나? 뒤에서 제 험담을 하시질 않나? 정말 사부인은 도저히 못 믿을 사람이네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시죠. 이런 집안에 도저히 우리 아들 못 보냅니다. 참나, 파출분하던 주제에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아주 아들 가진 유세가 대단하시네요. 뭐요? 저 파출부 일한 과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돈도 벌고 우리 식구들 먹여 살렸어요. 그게 왜 숨겨야 될 일이죠? 전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쪽은 지나간 과거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을 것 같네요. 17에 출산하셨다고요? 어쩐지 젊어도 너무 젊다 생각했죠. 근데 젊은 사람이 공부도 좀 하고 교양도 쌓고 그래요. 너무 빈티나요. 뭐예요? 저는 매섭게 쏘아붙이고 돌아서는 수원댁 아주머니를 붙잡았어요. 아주머니,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래도 오해를 풀고 가셔야지. 이렇게 그냥 가버리시면 애들이 상처받잖아요. 사모님이 왜 사과를 하세요? 사모님은 잘못 없으세요. 그리고 애들 상처받는 거 무서워서 이 결혼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상처 받겠어요.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모님. 제가 조만간 찾아뵐게요. 오늘은 이렇게 가서 죄송해요. 그렇게 수원댁 아주머니네 가족들은 상견례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서아는 아주머니 아들 정남이를 많이 좋아했었는지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이미 깨져버린 관계였고 제가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수원댁 아주머니가 정말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저희 집 좁은 골목 앞에 서더니 수원댁 아주머니가 내리시더라고요. 사모님, 저 왔어요. 정말 오셨네요. 잘 왔어요. 그리고 사모님 소리는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웃겠어요. 지금은 누가 봐도 아주머니가 사모님이신데. 아유,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한번 사모님은 영원한 사모님이지. 저는 저의 자랑인 아이들을 아주머니께 인사시켰습니다. 어릴 때 너희들 키워주신 분이야. 얼른 인사드려. 어머나, 어쩜 이렇게 잘 컸을까. 남매가 둘 다 훤칠하니 인물이 좋네요. 둘 다 대학생이에요. 큰애는 경영학과, 작은애는 교대 다녀요. 전 대학도 못 나왔는데 애들 둘 다 대학생 만들었으면 저 성공한 거 맞죠? 아유, 그럼요. 정말 대성공이네. 근데 사모님, 그때 아이가 셋 아니었어요? 막내는 어디 갔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아이 셋을 돌보기 힘들어서 본인을 고용한 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막내 제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애가 친자식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더니 막내한테 신경 제일 많이 쓰셨잖아요. 그거야. 그 애가 제일 어린 아기였으니까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죠. 아이고, 그럼 걘 누구네 집애였어요? 아휴, 하긴 우리 사모님 못 말린다니까. 아휴, 또 형편 안 좋은 누구네 집 애기 데려다가 키워주셨던 건가 보네. 사실 그 아기 아주머니도 아는 집 아기예요. 이젠 아기가 아니구나. 다 커서 아가씨가 됐죠. 예? 저도 아는 집이라고요? 글쎄,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상견례 했던 제 조카, 서아요. 네? 서아요? 아니, 아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럼 제가 제 며느리 될 뻔한 아이를 아기 때 직접 키웠단 말이네요?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저도 처음 해보고 너무 놀랐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보통 인연은 아니다 싶었는데 이제 혼사는 다 없던 일이 된 건가요? 네, 그냥 덮고 모른 척 결혼 진행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사모님 문제랑 별개로 저도 사실 느낌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어느 대학인지 말하라고 해도 학교 이름은커녕 동부에 있는지 서부에 있는지 그것도 말 못하고 얼버무리더라고요. 큰엄마로서 제가 죄송하네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유, 아니에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사모님은 속상해 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된 게 아주 다행이다 싶어요. 상견례장에서 사모님 우연히 만나지 못했으면 꼼짝없이 속아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면목이 없네요. 죄송해요. 정남이는 곧 좋은 아가씨 만날 거예요. 네, 그래야죠. 그때 밖이 소란스럽더니 딸아이가 와서 그러는 겁니다. 엄마, 작은 엄마 오셨는데요? 뭐? 작은 엄마? 어떻게, 동서가 온 모양인데요? 저 여기 방 안에서 조용히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만나보고 오세요. 그래서 수원댁 아주머니를 방에 두고 동서를 만나러 거실로 나왔는데요.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왜 동서, 무슨 일인데 이래. 그만 울고 말을 해봐. 우리 서아가 절로 들어갔어요. 뭐? 절? 아니, 왜? 지난번 상견례 때문에요. 우리 서아 파혼당했어요, 형님. 그것 때문에 애가 충격받아서 몇 날 며칠 밥도 안 먹고 방에 틀어박혀 있더니 오늘 갑자기 절로 들어간다고 짐을 싸서 나가버리지 뭐예요? 본인도 심란해서 좀 쉬고 오려는 거겠지. 요즘 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정신 수련하는 프로그램들 많잖아. 템플스테이라도 하러 간 것 아닐까? 아니에요. 우리 서아가 글쎄 속세를 떠나서 비구니가 되겠다잖아요. 저 어떡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전 서아 없이 못 살아요. 이게 다 형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책임지세요, 네? 동서, 속상한 건 잘 알겠어. 큰엄마인 나도 너무 속상한데 동서는 오죽할까. 그렇지만 나한테 무턱대고 책임 전가하는 건 잘못된 거지.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형님은 우리 사부인이랑 친하잖아요. 예전에 파출범에서 은혜도 많이 베풀었다면서요. 이제 그 은혜 좀 갚으라고 하세요. 우리 서아랑 그 집 아들 계획대로 결혼시키라고 말 좀 해주시라고요. 그러게. 내가 학력 같은 거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놨으니 누가 좋다고 며느리로 들이겠냐고. 우리 서아가 정남이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헤어지면 못 산다고 했는데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제발 그 파출부 아줌마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네? 서아 파혼당한 건 나도 정말 안타깝지만 내가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위선자! 뭐? 앞에서만 착한 척 챙겨주는 척 하더니 우리 딸이 죽든 말든 형님은 상관도 없잖아요. 그렇지. 자기 딸 아니니까 상관없겠지. 형님 딸이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되겠다고 해도 이렇게 태평하게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수원댁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휴, 내가 안에서 꾹 참고 좀 들어봤는데 이건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이봐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당신이 서아 내팽개치고 놀러 다닐 때 사모님이랑 같이 서아 키운 사람이야. 사부인이 여길 어떻게... 그리고 뭐요? 우리 서아를 키워요? 그래요. 갓난아기 형님한테 맡겨놓고 놀러 다녔잖아요. 나 사모님 댁에 애기 봐주러 몇 년을 다녔지만 그 갓난아기 사모님 자식 아니고 남의 자식인 줄 오늘에야 처음 알았어요. 그만큼 자기 자식이랑 똑같이 사랑으로 돌봐준 사람이야, 이 사모님이. 근데 뭐? 자기 딸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 아유, 입에서 막 나오는 대로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니야. 생각을 좀 하고 말해요. 사부인,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우리 소아 좀 받아주세요, 네? 지금 소아가 그 댁에서 파혼당하고 비구니가 되겠다고. 산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것도 그 애의 엇보고 팔자라면 받아들여야지. 뭐 어쩌겠수? 아무튼 깨진 그릇 붙여 쓰는 거 아니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다고. 나는 댕내하고 사돈 맺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괜히 애먼 사람 붙들고 괴롭히지 말고 당신네 딸한테나 가봐요. 동서는 그 뒤로도 한참을 길길이 날뛰다가 제풀에 지쳐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악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겠죠. 그리고 수원댁 아주머니도 돌아가겠다고 저희 집을 나오시다가 뜻밖의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아유, 내 정신 좀 봐. 내가 오늘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 사모님을 찾아뵌 건데 할 얘기는 안 하고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고 갈 뻔했네요. 하실 말씀이 뭔데요? 그 옛날 몸이 약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박간 양반을 사장님 화장품 공장에 취직도 시켜주시고 핵심 기술 가르쳐서 독립까지 시켜주셨잖아요. 그때 차려주신 공장으로 이날리 때껏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사장님도 재기하셔야죠. 예? 그럼 좋겠지만 아직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지금 신제품 개발하겠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모양인데 한번 부두가 나서 그런가 투자처를 찾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원하시는 만큼 투자해 드릴게요. 네? 정말요? 그럼요. 저는 은혜를 모르는 금수 같은 인간이 제일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으로 살아야지. 그깟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금수로 살아서야 되겠어요?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지원해 드릴 테니까 신제품 개발 저희랑 같이 해보시죠. 누가 알겠어요? 그게 또 대박을 터뜨릴지. 어디서 어떤 게 터질지 모르는 게 인생의 묘미잖아요. 안 그래요, 사모님? 그렇게 해서 남편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작은 공장을 인수해서 제품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대박을 터뜨릴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모습만 봐도 행복하더라고요. 그즈음 동선에는 이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몇 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서방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대뜸 무릎부터 꿇더군요. 형님, 저 왔습니다. 나는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이미 의절하기로 했고 동생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 근데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진짜 사죄드리고 싶어서요. 서방님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펑펑 울더라고요. 절 부모님 대신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저는 그 은혜도 모르고 속만 속여드렸어요. 형님이 부모님 유산 가져갔다는 헛소리나 하고 지난번에 회사 어렵다고 찾아오셨을 때도 제가 너무 야박하게 거절했죠. 용서해주세요. 그땐 제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철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절 위해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아낌없이 내놓으셨는데 전 그렇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만일이나 다 지난 일이고 네가 와서 이렇게까지 사과하니까 내 마음도 다 풀린다. 과거는 다 잊고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 그래야 하늘에서 부모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니? 예, 형님.
이번에 아이가 파혼당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것이 부모 마음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형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되고요. 꼭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방님은 속썩여 죄송하다며 저에게도 몇 번이나 사과했어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사과를 해주니 고맙고 뿌듯하대요. 도시락 싸가면서 키운 우리 시동생이 이제야 철들었구나 싶어서요. 이제 동서랑은 다 정리하신 거예요? 네, 형수님이 저희 잘 살라고 애 많이 써주셨는데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인연이 그런 건데 서방님 잘못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우리 딸이는 절로 가려고요. 가서 얼마가 걸리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애 마음 돌려서 데리고 내려와야죠. 그렇게 서방님은 서아를 설득한다고 산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재기에 성공했어요. 전에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고 정확히 10년 만의 일이네요. 요즘은 너무 행복하고 살맛이 나요. 그래도 쫄딱 망해서 힘들었던 그때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진짜 힘들 때 내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남편 사업 망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꽉 잡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내 사람이니까요.